한 주간의 HR 관련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주간 인사 노무 뉴스입니다. 뉴스의 자세한 소식은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소식입니다.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등 5개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공기관의 청년 및 취업자 고용의무 규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일부 개정안과 합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사전 지정 운용 제도를 도입하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일부, 임신 중인 근로자 유해 및 위험 요인 노출 등으로 인해 출산한 자녀에게 보상, 질병 또는 장애 발생 시 요양급여 등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일부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의 법률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근로자직업 능력 개발법입니다. 먼저 청년 고용 촉진 특별법은 공공기관 청년 고용 의무제 유효기간 2년 연장, 청년 고용 촉진 지방자치단체 역할 확대, 한시 규정 삭제 등이 바뀌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전 지정 운용제도 도입,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합리적 수수료 부과 기준 마련되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은 건강손상 자녀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손상 자녀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 등이 개정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 근로자를 직접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었고,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요건 미충족 기간은 모회사 고용인원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서는 직업훈련 현장 지도 및 감독 거부 시에 할 수 있는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훈련 강사 및 교사에 대해서 강의를 제한하며 직업훈련 관련해서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위 내용의 개정안들은 공포한 즉시 및 1년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스타벅스가 내년 시급을 8% 인상하며 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스타벅스 코리아가 시급 1만원 시대를 엽니다. 스타벅스 코리아는 내년 매장의 바리스타 직원의 시급을 9,200원에서 1만원으로 바리스타와 매장 관리, 발주 업무를 하는 슈퍼바이저 시급을 9,700원에서 15,5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9,160원보다 각각 9.2%와 14.6% 높은 수준입니다. 스타벅스 코리아에 따르면 직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내년도 시급을 이같이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스타벅스 관계자는 최저임금 등 시장과 회사 상황에 맞춰 임금 인상 폭을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타벅스는 매년 직원협의체와 논의를 통해 파트너 시급을 정해왔는데 작년에는 400원, 2019년엔 300원을 인상했습니다. 스타벅스가 매장 직원들의 시급 인상폭을 높게 책정한 건 처우 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일부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잦은 이벤트와 낮은 임금으로 인한 인력난을 호소하며 지난 10월 서울 주요 지역에서 트럭 시위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에 스타벅스는 전국에서 1,6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연합이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는 입법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9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노무제공 플랫폼 기업을 노동법에 사용자, 즉 고용주로 추정하는 입법 지침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서 일감을 받아 소득을 얻는 플랫폼 노동자는 자영업자가 아니라 노동법의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입법 지침이 통과하면 회원국들을 2년 안에 지침을 따라 국내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이 입법 지침의 핵심적인 내용은 플랫폼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즉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의 판단 기준으로 그동안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법의 노동자의 특징과 자영업자의 특징을 모두 갖고 있는데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권과 사회보장 관련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입법 지침은 플랫폼 기업이 플랫폼 노동자의 자유를 얼마나 통제하는지 평가할 수 있는 5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 기준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의 수준 또는 상한선을 결정, 전자적 수단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업무 수행 감독,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및 휴직기간 선택의 자유, 업무를 수락하거나 거절할 자유,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할 자유 제한, 플랫폼 노동자의 외관과 서비스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설정, 플랫폼 노동자의 고객 확보나 제3자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가능성 제한입니다.
또한 그동안은 노동자가 소송을 통해 노동자라는 것을 입증했지만 이번 입법 지침에는 플랫폼 기업이 고용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움직임은 플랫폼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자성 판단에 관한 논쟁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입법 지침의 기준에 따르면 한국의 음식 배달이나 대리운전 플랫폼 기업 대부분이 사용자 플랫폼 노동자는 노동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노동자 추정 등에 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해외의 경우 배달 및 운전 플랫폼 종사자 중심으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며 세계적 흐름을 일반화하여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플랫폼 종사자를 특정한 고용 형태로 획일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개별 플랫폼 종사자의 일하는 형태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성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갱신했습니다. 지난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15에서 64세 여성 고용률은 58.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역대 10월 기준 최고이며 연간 여성 고용률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수치입니다. 2000년대부터 꾸준하게 성장한 여성 고용률은 2019년에 57.8%까지 올랐으나 지난해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56.7%까지 소폭 하락했고 올해 들어 다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치와 격차를 0.3%까지 줄였습니다. 특히 여성 고용률의 경우 결혼과 출산에 따른 여성 경력 단절 등으로 그동안 OECD 국가 가운데 하위권을 맴돌았고, 실제로 한국 여성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로 육아와 가사 부담이 1위로 꼽혔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다고 하나 여성들이 일과 가정을 동시에 지키기는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이러한 경력 단절을 줄이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코로나19 사태 진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국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김용춘 한경영 고용정책팀장은 만일 올해 여성 고용률이 OECD 평균을 넘어선다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정부 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책 지원 관련 소식입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21년 장래 인구 추계 분석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인구 추계는 20년부터 70년까지의 인구 추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총 인구는 20년 5,184만 명에서 30년까지 완만히 감소하다가 70년에 3,766만 명에 이를 전망이며, 인구의 자연 감소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 순유입이 급감하면서 21년부터 총 인구는 감소할 전망입니다. 생산 연령 인구는 20년 3,738만 명에서 10년간 357만 명이 감소해 70년에는 1,737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유소년 및 학령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고령 인구는 증가세가 지속되다가 50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간 부부 육아휴직 활성화, 영아수당 첫 만남 꾸러미, 공보육 강화, 다자녀 지원 강화 등을 통해서 부부가 아이 낳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장기 인구 추세의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동안의 정책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새롭게 필요한 조치들도 점검해서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 청년정책 포럼을 비대면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청년정책 사각지대의 현황과 시사점을 다룬 3편의 연구 결과와 3가지 해소 사례를 공유하고, 구체적으로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정책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포럼은 2부로 나누어서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청년정책 사각지대 현황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하여 청년정책 허브센터의 핵심 연구 결과들을 공유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청년 고용정책 사각지대 추정 및 시사점, 중소기업 청년 고용정책 실태 및 시사점, 취업 취약 청년 발굴 및 고용서비스 연계 유럽연합 사례와 시사점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2부는 청년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현장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청년도전 지원사업 운영 사례, 은둔청년 피어 서포터즈 활동 사례, 취약 청년층 찾아가는 상담 사례로 꾸며졌습니다.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은 정책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접근성과 실효성을 갖추기 위한 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번 포럼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모든 성인의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간격을 3개월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위드 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백신 효능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는데 여전히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3차 접종자 비율을 빠르게 늘리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3개월의 접종 간격은 영국과 그리스뿐이지만 홍정희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 접종관리팀장은 3개월이 지난다고 백신 효과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백신 여력이 충분한 만큼 접종 간격을 당겨 현재의 확산세를 잡고 향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도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차 접종 뒤엔 방역 패스 유효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접종의 불안감을 불식하기 위해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게도 인당 5천만 원의 위로금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특단의 방역 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관련 소식입니다. 미국 스타벅스에서 처음으로 노동조합이 탄생합니다. 50년간 지속된 스타벅스의 무노조 경영이 깨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0일 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 노동관계위원회는 전날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스타벅스 매장 근로자들이 노조 결성 찬반 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설립안은 찬성 19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되었습니다. 미국의 전국 노동관계위원회가 투표 결과를 승인하면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스타벅스 노조가 생기게 되는 것으로 창사 50년 이래 최초입니다. 또한 이들 외에도 버팔로의 또 다른 스타벅스 매장 3곳과 애리조나주의 매장 1곳이 최근 노조 찬반 투표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인 만큼 스타벅스 내 노조 설립이 확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국내 스타벅스 노조 설립을 추진 중인 안성민 스타벅스 파트너는 이번 일이 작게는 스타벅스에서부터 크게는 다른 서비스업까지 점차 공유되고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스타벅스 커피코리아 측은 이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으며 스타벅스 코리아 관계자는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음은 노무 및 법률 관련 소식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충격이 전 연령대 중 청년층에 가장 가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1에 따르면 청년층의 고용은 2018년 이후 2년 동안 개선 추세를 보이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청년층 내에서 가장 크게 고용률이 감소한 집단은 졸업 직후의 청년이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 단념자는 늘었는데 이들은 일을 하고 싶어도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나 근로조건 등 적합한 일자리가 없어 직장을 구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청년층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도 두드러졌는데 비경제활동 인구는 취업을 하지 않았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도 하지 않은 사람을 뜻합니다. 또한 코로나19 국면에서 청년들이 졸업한 후 갖게 되는 첫 일자리 질도 하락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비율이 2021년 47.1%로 2019년과 2020년 41.9%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증가했으며 시간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고용률 감소는 졸업 후 1년 이내 고졸 이하 여성 청년들에게 가장 높았던 반면 구직 단념자는 주로 전문대 이상을 졸업한 청년 남성 집단에서 많았다며 청년층의 첫 일자리 질이 노동시장 내 장기적인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향후 지속적인 고용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건설 현장 공사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다툰 직후 어지러움을 호소하다 쓰러져 사망한 안전유도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서울행정법원은 뇌지주막하 출혈로 숨진 안전유도원 A씨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등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씨는 트레일러 등 대형 자재 차량이 안전하게 현장에 진입 및 진출하도록 유도하는 안전유도원으로 일했는데 이는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단기 계약직이었습니다. 당시 상위 관리 직급인 공사팀장은 A씨에게 자재 차량이 자재를 하역할 수 있도록 바리케이트 위치를 이동해 공사 현장으로 유도하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원청의 사전 동의 없이 바리케이트 위치를 옮길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바리케이트를 무단으로 옮길 경우 안전유도원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안전교육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바리케이트는 옮기지 않았으나 팀장과 다툰 직후 A씨는 동료와 이야기 도중 갑자기 어지럽다고 말한 뒤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인은 뇌지주막하 출혈이었습니다. 이에 A씨의 배우자는 팀장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업무상 돌발 상황이 발생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했다면서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1개월 단위로 근로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기 계약직으로 근무했고 상위관리 직급인 공사팀장으로부터 업무상 지시를 받았다며 이러한 고용 특성에 비춰 A씨는 팀장의 업무상 지시를 거부하기가 적잖이 어려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A씨가 팀장과의 다툼이 끝나고 거의 곧바로 쓰러졌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한 점, 다툼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근접성, 다툼의 정도 등에 비춰보면 업무상 다툼은 A씨 사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주 주간 인사 노무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